안녕하세요. 문화예술계의 건강한 담론 형성을 위해 경기문화재단이 주재한 문화예술 정책대담 GGC 정책 프리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안티에그의 형훈입니다. 두 번째 회차의 주제는 예술인 지원 제도의 허와 실입니다. 이번 시간 함께 의견을 나눠주실 두 분,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의 김종길 관장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김석진 팀장님 모셨습니다. 각자 짧게 관장님부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문화재단에서 20년째 일하고 있는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관장 김종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일하고 있는 김석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촬영 전에 짧게 이야기했지만 열띤 대화 부탁드리고요. 이제 날카로운 대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난 2년간 중단된 공연 및 전시가 속출했습니다. 이렇게 외부로부터 촉발된 재난 앞에서 많은 예술인들이 생업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에 대한 예술계의 지원 역시 고르게 분포되지 않아 양극화의 골이 더욱 깊어졌다고 합니다. 변화한 환경에 맞춰 적절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고 보시는지 두 분의 의견이 궁금하고요. 네, 관장님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적절한 지원 체계는 물론 갖춰져 있지 않았고, 이제 그런 그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문화예술진흥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되는 동안 우리는 한 번도 이 정도의 재난 수준에 가까운 이 긴 시간을 겪어본 바가 없습니다. 사실 IMF가 있긴 했지만 1997년에 국가부도라고 하는 큰 상황이 있긴 했지만 지금은 좀 상황이 좀 달랐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문화예술 관련한 지원 체계가 21세기 들어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지원 체계가 형성이 됐고, 그에 따라서 예술가들이 다양한 그 루트를 통해서 지원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 코로나와 같은 상황이 도래할 거라고 예측을 못했고,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딱 터졌을 때는 어떻게 예술가들을 지원해야 되는 거에 대한 그 일종의 그 무진공 상태가 벌어졌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우왕좌왕하긴 했지만 그래도 발빠르게 예술가들을 지원해야 된다는 좀 공론화가 있었고, 그에 따른 이제 각 지원 기관들의 발빠른 대처가 있긴 했지만 그것은 하나의 대처였고 정책으로 아직 입안되지는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정책은 지금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이어서 그 팬데믹이 예술 현장에 미친 또는 지원 정책에 미친 영향은 조금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는 여기 양극화라는 말씀 쓰셨는데, 실제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연주를 하거나 공연을 올리거나 아니면 전시를 하는 그러한 역량들을 키워왔거나 아니면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는 곳들은 그래도 자생적으로 충분히 어느 정도 극복하는 그런 형태들이 있었지만,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거나 거기에 대한 경험이 없는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들은 오히려 더 소외되는. 이제 정부, 중앙정부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했던 것들이 콘텐츠를 만들고 그것을 온라인 플랫폼에 올리는 그런 곳에 집중되다 보니까 오히려 양극화라는 건 훨씬 더 심해졌다. 이제 다만 제가 주목하는 지점은 그전에는 공연을 올리거나 전시하는 창작물을 만들거나 아니면 창작물을 발표하는 중심으로 지원이 있었다면, 팬데믹 과정에서는 예술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삶과 개인의 생존에 대해서 공공지원 기관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일정 정도 개인에게 지원해주는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확대됐다는 지점이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올바른 건지 그리고 이게 계속 지속될 건지 그거는 알 수는 없으나 성과물 중심의 지원이 예술인 개인의 중심으로, 그러니까 예술 지원 정책이 예술인 지원 정책으로 변화된 지점은 분명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술인 참여소득과 같은 성격의 제도는 예술인의 최저생활 보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예술인에게 제공되는 공적 자원에 의문을 표하기도 하는데요.
일반 국민 인식과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서 무엇이 선행돼야 할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팀장님 먼저 의견 부탁드립니다. 참여소득에 대한 일단은 정의나 이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좀 충분히 공유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여소득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예술인들이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뭐 생계를 지원해주는 생활보전 또는 복지 프레임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무슨 기본소득처럼 그냥 뭐 한 국가의 사회 구성원이거나 아니면 어떤 직업 군에 소속되어 있는 종사자에게 그냥 무조건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참여라는 거를 전제로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소득의 개념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다뤄볼만 하고 또 예술인들이 어떻게 직업적인 역량을 사회에서 확장하는가의 차원에서 바라봐야 되지 예술인들을 구휼하고 복지를 나눠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회적으로 이 인식을 같이 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이 참여소득이 전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예술계 내 그리고 예술계 밖에 이런 것들이 가지는 취지를 충분히 알리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뭐 뒤에서도 아마 계속 이 이야기들이 전개될 걸로 아는데 참여소득을 통해서 예술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아니면 활동이 우리 사회에 어떤 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사례들이 계속 축적이 돼야 사회적인 인식이 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건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이제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술을 어떻게 보고 문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참여소득이라는 말이 한국 사회에 등장한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외국에서는 이미 한 30년 정도 연구가 되고 또 실행이 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의 차원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문화예술을 사회적 공공재로 놓고 볼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사회적 가치로 문화예술을 볼 것인가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한 지점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 이미 정치적으로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이제 반감이 많이 줄어든 상태예요. 기본소득이 필요하고 기본소득의 사회로 넘어가야 된다는데 국민들이 많이 공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참여소득과 기본소득 그리고 이제 창작수당 여러 말들이 지금 경합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확보하게 되면 창작수당이나 참여소득이 필요한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창작수당을 줬을 때와 참여소득은 또 무엇이 다른가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소득, 수당 이런 개념들을 빨리 전문가들이 논의 테이블을 갖고 문화예술과 관련된 특화된 형태의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부차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기본 전제는 저는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공공재로서 문화예술과 사회적 가치로서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이 우선해야 된다.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는 예술가들을 광대, 굉장히 사회적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의 어떤 인식이 팽배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을 자발적으로 즐기거나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죠, 우리 사회가. 잘 아시겠지만 1995년에 지방자치제가 시행이 되면서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사회가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준비했던 축제가 대체로 관주도형 축제로 변화해 온 걸 알고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원제도가 확장을 하면서 공공기금이라고 하는 국민의 세금을 문화예술에 투여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이제 일종의 반감도 있다는 거고, 이걸 기관이 모든 문화예술의 성장을 견인해야 되는 어떤 상황에 대한 문제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공재라고 하는 문화예술이 국가가 세금을 투여해서 참여소득을 준다고 했을 때에 대한 여러 층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와 예술이 없는 사회를 상상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문화라는 말은 자체가 이게 인간의 문의를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삶의 문의가 문화와 예술인데 인간의 삶의 이 문화예술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니까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상을 우리가 새롭게 이제 정립할 시기가 그래서
도래했다고 보는 거예요. 코로나가 던진 우리의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는 문화예술은 문화예술인들만의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것이어야 하고 공동체가 함께 그것을 고민하고 인간의 삶의 문의로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으로 넓어져야 되고 그랬을 때 기본소득이 아닌 창작수당이나 참여소득으로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제도 정책이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술인의 사회적 기여를 어떻게 측정 및 평가해야 하는지 등 제도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참여소득을 주자고 해놓고 이제 예술은 사회적으로 기여를 해야 해. 그리고 기여를 얼만큼 했는지 모니터링해야겠어, 평가해야겠어.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 이제 예술가들과의 반감이,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 저항은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화예술 자체가 하나의 공공재고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전제를 그래서 가져야 된다. 사회적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기여하고 있느냐 아니냐 평가를 해야 되는 수준이 아니라 이미 문화예술 자체가 공공재고 사회적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는 전제 하에서만 사실 이 정책의 논의 테이블이 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얘기하면 이게 무조건 반발부터 갔는데 대부분의 유럽 사회는 사실은 사회민주주의를 가지고 있죠. 사회주의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과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을 결합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유럽식 민주주의가 아니라 이제 미국식 민주주의를 가져왔기 때문에 사회주의 자체에 대한 아주 엄청난 경색할 정도의 어떤 반응을 보이는데 사회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제도 중에 하나는 국가가 교육 혹은 공공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부분들을 국가가 대부분 다 수용하고 있다는 거죠. 의료라든지 복지, 교육에 대해서는 뭐 대학교까지 대부분 무상교육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지점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예술분, 문화예술에 관련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레퍼런스가 되는 것은 바로 유럽사회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책이에요. 프랑스에서는 예술가의 작업실이 있으면 그 작업실에서 작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그 작업실 자체를 사회적 공공재로 전환시킵니다. 그러니까 기념관으로 바로 빠르게 바꿔줌으로써 문화적, 사회적 자산으로 남기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립미술관이 폐관을 하거나 작가가 오랫동안 작업했던 작가가 작고한 뒤에 작업실이 빠르게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아직 나아가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마나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기여도나 평가보다 문화예술 자체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화적 자산이고 가치이고 공공재라고 하는 인식 자체를 전제하고 출발해야 된다. 이 정책은. 그러니까 참여소득에 대한 논의가 출발을 하려면 그런 뭔가 전제 조건을 기여도나 평가제도에서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내려놓은 뒤에 이야기를 출발시킬 수 있어야 되고, 물론 그거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나 다양한 저항들이 만만치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빈자리로부터 이야기를 출발해야만 문화예술에 대한 더 넓고 더 깊어지고 더 미래적인 담론을 열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팔길이 원칙 이런 것조차도 다 내려놓고 시작해보자. 그러니까 어떤 원칙을 따로 세우지 않고 출발해보자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부탁드립니다. 저는 질문이 이게 참여소득이잖아요. 참여는 이게 이제 내가 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뭔가에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뭐 이익이 됐던 부분이 됐던 이거를 내가 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참여의 주체는 사실은 예술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술인 복지와 관련된 기관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예술인 중심으로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참여하는 거는 분명히 예술인인데 이 참여소득의 이 사업과 제도의 효용을 사회적 가치로 나오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술인들이 여러 가지 행위와 활동을 통해서 또는 운동을 통해서 뭔가를 하겠죠. 우리 사회 곳곳에서 아니면 자기의 영역 내지는 아니면 다른 영역에서 하겠죠. 그러다가 보니 사회적으로 뭔가 가치가 있고 효용이 있는 일들이 발견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 사례들이 모아질 수는 있고. 근데 참여소득이라는 걸 자체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세요 라고 하는 순간 예술은
이제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되는 겁니다. 아까 이제 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 현장에서의 반발 또는 저항 이런 걸 말씀을 하셨는데 하기 싫다, 하기 좋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예술인은 사실은 정체성의 문제이거든요. 예술인은 본인이 자기의 작품의 세계와 작품을 가지고 우리 사회와 만나면서 거기서 존재를 인정받는 형태로 살아가는 게 예술인인데 내가 작품이나 내 작품 세계가 아니라 나한테 주어진 내 거를 도구화해서 만들어진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이 사회에서 인정을 받아라. 그리고 국민적 사회 공감대를 네가 만들어봐라. 그러면 내가 왜? 예술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 가치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참여소득에 참여하는 활동하는 작가분들이 만든다기보다는 참여소득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추진하는 그런 뭐 기관이 될 수도 있고 뭐 지자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 기관이 이러한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 관찰하고 발견하는. 사실은 작가들은 자기의 작품 세계의 모든 공력과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고 투자하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있는 행위 이외의 바깥에서 어떤 역동이 일어나는지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관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는 데에서는 모니터링을 하고 평가하는 것보다 작가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또는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좋은 지점들을 계속 끄집어서 유의미한 가치들을 계속 부여해주고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계속 해석해주는 그 해석자의 역할, 의미를 부여하는 역할,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니터링과 평가로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가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보세요 또는 하고 싶은 거를 해보세요.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아니면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또는 본인이 함께 하고 싶은 다른 작가들과 연대해서 까지만 작가들한테 요청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나머지 부분은 사실은 그 바깥에 있는 이해관계자나 전문가분들이 잡아내줘야 되고 포착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저는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작가들은 이 참여소득에 들어오는 게 마땅하고 그렇지 못한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분들은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평가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 참여소득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에는 어긋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부분을 하나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지원 정책이 넓어지면서 드러났던 이제 문제 중에 하나는 그게 창작이든 혹은 활동이든 어떤 상황에 따라서 지원을 받았던 그 지원받은 비용에 대한 정말 이론 한 푼이라도 그 지원의 목적에 근거해서 썼다라고 하는 증명, 돈 쓴 거에 대한 이제 이 증명이 예술가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인식이 예술가들이 이제 새로운 정부가 설 때마다 좀 요구가 있었죠. 그래서 그 이제 많이 개선되면서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한계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돈을 공정하게 배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논리 때문에 공모 지원 제도를 지금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거죠. 뭐 위원회든 뭐 국지재단이든 아니면 문화재단이든 모든 이 지원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제도는 공모 지원 제도예요. 저는 이 부분부터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참여수당이든 창작수당이든 조건 없이라고 하는 따옴표가 없이는 또 너 아이템이 뭐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 이걸 가지고 와. 심사위에 심사를 한단 말이에요. 예술가들은 조마조마해서 또 가서 심사를 받아야 되고 그 심사를 통해서 또 뭔가를 시도해야 되고 이런 한 푼 없이 그 계획서에 맞춰서 썼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 이런 악순환 속에서는 예술가들은 창작자가 아니라 그냥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계획자일 뿐이에요. 이런 제도를 바꾸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이제 참여수당에 대한 얘기가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내 예술을 가지고 사회적 참여를 할 테니까 그 참여에 대한 수당을 예를 들면 날 줘. 이것도 조건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좀 더 급진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지점은 문화예술진흥법 이후 우리가 이만큼 만들어온 모든 지원 체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고해보자. 그리고 이렇게 조밀조밀할 정도로 정말 그 돈 쓴 거를 바득바득 우겨서 다 증명해내게 하는 이 제도야말로 사실은 예술가들에게 이 올가매는 족쇄 같은 게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다 터놓고 완전히 리셋하는 상황으로 문화재단에 대한 그 지원 체계를 바꿔내는 그런 담론으로 가야만 사실은 참여 소득과 창작 수단과 이런 모든 문제들이 좀 테이블 위에서 자유롭게 논의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참여소득의 문제는 참여소득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재단이 가지고 있는 지원체계 전체에 대한 문제와 결부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기여나 평가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바로 이제 그런 문제, 모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국가적으로 혹은 뭐 경기도가 먼저 혁신적으로 그걸 바꿔낼 수 있다면 가장 좋은 시도가 되겠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기존의 역사 속에서 가지고 있던 이런 관행, 관습들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이 개념의 정확한 또 적합한 방법을 찾아내고 논의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귀결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너무 두 분의 소중한 의견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대담은 아쉽지만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 회차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사회 연구자 성연주라고 합니다. 오늘은 예술인 지원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예술가들, 특히 기초예술이나 어떤 순수예술 분야의 예술가들은 지원 사업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따라서 작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술 현장의 어떤 지원 제도들은 예술인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랑이란 음악가를 아시나요? 2021년 이랑이라는 음악가가 정규 앨범 3집 늑대가 나타났다를 발매했는데요. 이 앨범을 통해서 한국 대중음악상 올해 음반상을 수상하고 정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랑이라는 음악가에게는 여러 개의 직업이 있어요. 음악가이기도 하지만 원래 영화 감독이었고 또 글을 쓰는 작가이고 그리고 이랑이라는 작가가 낸 책인 좋아서 하는 일에도 돈은 필요합니다 라는 책에 보면 보험 설계사 자격증을 따게 된 그 얘기가 실려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예술가들은 여러 개의 직업을 동시다발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과 비예술의 영역을 넘나드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예술의 테두리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창작도 했다가 기획도 했다가 아니면 스텝이 되었다가 보조가 되었다가 또는 행정가가 되었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함께 하죠. 그래서 요새 흔히 얘기하는 엔잡러의 시대라고 하는데 저는 바로 그런 프로 엔잡러가 예술인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2021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예술의 현재성이라는 연구를 했는데요. 이 연구는 달라진 시대에 과연 예술의 정의는 무엇이고 예술인은 어떻게 작업을 하고 또 예술 작업의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본 그런 연구였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결과는 다양하고 많았지만 핵심이 되는 3가지만 여러분께 전달을 하면 첫 번째는 이제 예술가들은 창작자와 기획자의 정체성이 반반 섞여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술의 어떤 작업의 결과물, 작품보다 그 과정 자체도 이제는 선행 단계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의 중요한 예술적 행위로 완전히 인정받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많은 예술가들이 예술 작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적인 효과를 내는 게 아니라 예술가의 존재, 작업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가치를 충분히 지니고 있다고 느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술의 현재성의 변화가 과연 지원 사업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을까요? 저는 여기에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정말 많은 지원 사업들은 사람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작품,
보여지는 결과, 그리고 단체 중심으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예술인 개인을 지원하는 지원 사업이나 아니면 창작이 아니라 기획자의 역할이 충분히 인정받는 지원 사업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품에서 사람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건 전 한편으로는 기초소득이나 기본소득 논의와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예술인들에게 수많은 어떤 기초소득 방식의 지원 사업이 갑자기 신설되어서 운영이 되었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예술인에게 소득을 제공하는 지원 사업도 있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기존 사업의 어떤 틀을 바꿈으로 인해서 기초소득이나 기본소득의 정신을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예가 2022년 화제가 되었던 기배문화재단의 불가사리 프로젝트의 예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먼저 심사를 하지 않아요. 이거는 지원 사업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시도이고요. 그럼 어떻게 사람을 뽑냐? 선착순으로 오는 대로 예술인을 뽑습니다. 그래서 예술인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걸 얘기를 함께 나누는 과정에서 사후적으로 재단과 함께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만들어 나가게 되죠. 그리고 인천문화재단의 예술인 지원 사업도 단체도 지원을 하지만 개인도 별도로 지원의 영역을 만들고요. 또 이 개인도 신진부터 유망, 중견, 그리고 또 원로까지 생애주기별로 나누어서 지원 사업을 만들어서 정말 사람의 어떤 인생의 성장 곡선을 함께 지원 사업이 만들어 간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서울문화재단의 서교예술실험센터에서는 예전에 소액닷컴이라는 동료 평가 방식으로 만드는 지원 사업이 정말 인기를 끌었는데, 최근에는 그 형태가 조금 더 진화한 링크라는 지원 사업을 만들어서 개인에 대한 작품 중심이 아닌 철저히 과정 중심의 지원 사업, 그리고 그 과정을 예술인들의 네트워크가 함께 보는 방식으로 공성장을 지원하는 방식의 지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서 핵심은 이렇게 새로운 지원 사업을 만든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문화행정기관의 담당자들이 예술인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과연 이들을 서비스 제공자 이런 게 아니라 나의 파트너, 함께 예술 현장의 생태계를 더 성장시키는, 확산시키는 그런 파트너로 보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 사업들이 성공할 수 있고 또 잘 될 수 있고 또 예술가들에게도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지원 사업을 작품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도 필요하겠지만, 그만큼 문화행정기관의 태도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K-컨텐츠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뜨겁습니다. 제75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한국 영화가 또다시 역사적인 성과를 거뒀는데요. 영화 헤어질 결심의 박찬욱 감독은 감독상을, 영화 브로커의 송강호 배우는 남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 영화뿐만 아니라 한국 드라마의 활약도 두드러집니다. 다가오는 9월 개최될 미국 방송계 아카데미상 에미상 시상식에 한국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14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비영어권 작품 최초로 에미상 최우수 드라마 시리즈 후보에 올랐다는 점에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는데요. 지난해 9월 공개된 시리즈는 넷플릭스 드라마 중 역대 최고 시청 시간을 기록하며 세계적 열풍을 일으킨 바 있죠. K-컨텐츠의 영향력은 세계를 주도해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까지 도달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전폭적인 K-콘텐츠 지원에 나섰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2년 독립애니메이션 유통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은 문수진 감독의 단편 애니메이션 각질은 칸 국제영화제 단편 부문에 공식 초청되기도 했죠. 이런 지원 사업이 유효한 이유는 제작부터 해외 영화제 참가 및 출품, 상영 지원 등 유통까지 폭넓게 지원해 해외 시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돕기 때문입니다. K-컨텐츠의 글로벌 파급력에 따라 기존 예술인 지원 사업 역시 변곡점을 맞이할 때입니다. 단순 제작 지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소규모 창작자들을 위한 유통 가이드 제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원이 다변화된다면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들이 세계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요?
최근 K-팝 팬덤에서 촉발된 사회적 캠페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K-팝 팬들과 연대한 단체인 K-pop for Planet은 국내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멜로는 탄소 맛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 캠페인이 결성된 배경에는 음악 스트리밍으로 인해 발생하는 탄소 배출 문제가 있었는데요. 2019년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의 카일 디바인과 영국 글래스고 대학의 맷 브레넌이 시대별 음악 소비를 환경 비용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실물 앨범 시대에서 디지털 음원 스트리밍 시대로 넘어온 뒤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플라스틱 사용량은 줄었지만 클라우드 서비스로 음악을 저장 또 전송하는 전력 사용량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죠. 이에 K-pop for Planet은 스트리밍 업체들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K-pop for Planet 캠페인에 참여한 K-pop 팬의 수는 22,000여 명, 참여 국수는 22개국으로 전 세계적인 지지를 받고 있죠. 이런 문화예술 향유자 간의 연대는 디지털 문화 시대에 국제적 행동을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존재는 문화예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확히 가리킵니다. 시대의 변화, 기술의 발전이 되려 환경을 착취하지 않는지 되돌아보고 환경과의 화합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 이 시대 문화예술 향유자의 니즈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요? 문화예술계 전반의 변화가 강력히 요구되는 시기. 문화예술 정책 역시 지구에 끼치는 영향을 탐구하고 탄소 배출 최소화를 위한 제언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술인이 창작 활동을 중단하지 않게 보호하는 창작준비금 사업은 현장의 예술인들에게 얼마나 유효할까요? 지난 6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설립 10주년을 기념해 그동안 진행한 예술인 복지 사업의 성과 및 의미를 되짚어보는 자료를 발행했습니다. 2013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총 6만 9천여 명의 예술인들이 창작준비금의 혜택을 받았다고 전했는데요. 그중 2021년도에 창작준비금을 받은 예술인은 2만 1천 명으로 가장 높았고 역시 정책 시행 초반인 2015년이 3,500명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신진 예술인 대상으로 진행한 창작준비금을 받은 예술인은 3,000명, 원로 장애 예술인 대상 창작준비금을 받은 예술인은 4,700여 명입니다. 재단은 복지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업 신청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왔는데요. 발달장애 캐리커처 정은혜 작가의 어머니 장차 현실님은 발달장애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이나 또 여타의 지원이 없다면 더더욱 창작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을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비보이 댄서인 박원빈 댄서는 2020년 창작준비금 수령 후 그래픽 디자이너와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해 제품을 제작하고 연습할 때 필요한 믹스테이프를 제작하는 등 팬데믹 시대에 맞춰 전환을 모색할 수 있었다고 하죠. 이처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지원금 사업은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들을 지원하고 또 토대를 쌓아나가기 위한 좋은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재단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창작준비금의 혜택을 받은 인원 6만 9천여 명 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으로 타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물론 수도권 인구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인원이 집계되는 것이지만 현재 지원 제도가 지역 예술인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수도권 외 지역은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 예술인들의 활동 터전을 이해하고 또 그에 맞는 입체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폭넓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 더 많은 지역 예술인이 창작준비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